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5단원을 쭉 배울 건데 아마 5단원 자체가 2차 고사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발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각국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관계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번에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나왔듯이 아프리카 분할부터 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도 누가 지금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세계, 태평양 세계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어느 나라들 다 장악을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수립을 하냐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요.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고요.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요. 이렇게 삼국 동맹 팀하고 삼국 협상 팀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탈리아가 이제 삼국 협상 쪽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진다. 전 세계 나라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독한 오이라고 선생님은 외워요. 독한 오이. 그래서 독오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얘들이 삼국 동맹이고요. 여기는 동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풀으러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국은요. 삼국 협상이 되는 거죠. 삼국 협상. 이게 둘이가 대립하는 게 당시 첫 번째 발발의 첫 번째 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이 발칸반도 지도에 표시해보면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려오는 범게르만주의, 이렇게 내려오는 범슬라브주의 이 두 개가 지금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가 대입한 특징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형태자를 부부를 암살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선생님이 세계지도 공부할 때 그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쪽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뭘 가질 수 없었냐면 바다를 가지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항상 늘 꿈꾼 게 바다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띄워서 무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를 띄워가지고 무역을 하고 싶은데 이런 항구를 가지기 어려웠으니까 이 세르비아는 끊임없이 이 바다 쪽을 향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일 거고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맨 처음에 가지고 싶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가고 싶었는데 이 알바니아 지역을 가려고 했더니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세르비아 자체가 바다를 가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때문에. 그래서 세르비아계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위치한 이 사라예보에서 이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죠.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당연히 선전포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한 나라의 황태자가 죽은 건데 심지어 황태자 부부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틈타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얽힌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각 나라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해관계 같이 보시면요. 영국, 러시아, 프랑스 영원히 풀어 삼국 협상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한 오이 해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국 동맹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발칸반도 자체가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 같은 존재가 이 발칸반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폭탄이 터졌죠. 네, 사라예보 사건으로. 자,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개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은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냐면은 이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한 가운데 있으면 먼저 이 프랑스를 치고 이쪽 러시아를 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를 없애고 빠르게 이 모든 군인들 다 일로 끌고 가서 러시아까지 없애는 게 독일의 그런 계획이었어요. 슐리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일은 이런 생각을 했어. 아, 프랑스 빨리 무너지겠지? 그리고 나서 이 병력을 다 러시아로 가져가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쟁 초기 독일은요, 프랑스를 먼저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프랑스가 잘 버티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 고전은 다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요, 땅을 파고 참호라고 하는 걸 팝니다. 이 참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없구나. 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참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183페이지 보시면 참호가 있는데,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여기가 지금 땅이야. 지상이고 지하 세계를 파는 거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총을 이렇게 겨누어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쏴버리는 거지. 이게 참호전의 양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그런 1차 세계전의 특징인데요. 이 참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렇게 완전 탕 트인 그런 대지에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텐트를 치면은 당연히 공격을 당하니까 숨어야 되니까 땅을 파고 들어간 참호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참호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참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 전쟁은 더 장기화가 됩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과 이탈리아가 어디로 참전해요? 네, 연합국으로 참전합니다. 아까 독하노이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동맹국이었잖아. 근데 연합국 측에서 이탈리아한테 너네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지? 그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너네 다 줄게.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해서 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 얘기에 따라서 이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동맹국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참전국들은 전방과 후방 구분 없이, 전방은 앞에서 싸우는 거고 후방은 뒤에서 싸우는 거겠지? 전방과 후방 구분 없이 모든 인력과 물자를 전쟁에 쏟는 무슨 전? 네, 총력전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총력전. 여러분들 지금 특징은 굳이 표시를 따로 해드리자면 이 참호가 첫 번째 특징이고 총력전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전선에 최대한 투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총력전이에요. 다 쏟아붓자. 전쟁에 모든 물자, 모든 사람들 다 쏟아붓는 게 총력전입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무기,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다 동원된 것도 총력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무기냐? 기관총. 옛날에는 뭐 총 한 발 한 발 땅땅땅땅 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분에 막 몇 수십 발, 몇 수백 발이 나가는 기관총,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기관총, 그다음에 탱크, 그리고 독가스, 잠수함 등이 신무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여성들이 군수공장에 동원돼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모습도 참고하면 되시고, 나중에 이제 이런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뭐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참정권 요구도 역시 격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세계대전의 종결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영국은요, 독일보다 우세한 해군력을 앞세워가지고 독일의 해상을 봉쇄해버립니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 네, 연합국 측이 조금 우세해 보여요. 근데 이에 맞서서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은요, 1917년부터 교전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하는 무슨 작전?
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내용입니다. 교전국이나 중립국, 그러니까 중립을 지킨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립국의 선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하자라고 하는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전개를 해가지고 중립국의 선박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바보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선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요. 누가 이제 공격을 당해? 네,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비등비등했던 연합국가 동맹국의 그런 비등비등했던 이 전쟁이요. 이젠 누가 우세하냐면은 네, 연합국이 동맹국보다 우세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연합국이 훨씬 동맹국보다 우세해요. 누가 참전하면서? 네,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럼 미국은 왜 참전했어? 네,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참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 가지면서 이해하십시오. 한편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러시아는요. 러시아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네, 수립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요. 더 이상 전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멈춥니다. 네, 그냥 조약 내용은 네, 말하지 않을게요. 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독일은 프랑스를 더욱 거세게 공격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전세가 불리해진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동맹국이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동맹국들이 잇따라 네, 연합국이 항복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해졌고요. 결국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수립된 정부가 연합국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애초에 삼국동맹, 삼국연합, 삼국협상 삼국동맹, 삼국협상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등장을 했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을 했었죠. 이게 대립을 했다가 빵 터진 거는 사라예보 사건.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빵 터졌다가 맨 처음에 슐리펜 계획이라 해가지고 왼쪽에 프랑스를 빠르게 처치하고 러시아를 처치하는 게 독일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호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자, 모든 인력 다 갖다 쓰는 네,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포스터 보시면 미국의 입대 독려 포스터, 그 다음에 독일 전쟁 기금 마련 포스터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선전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선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일단 적어드릴게요. 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탱크, 독가스, 그 다음에 잠수함, 그리고 기관총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그런 피해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는데 그런 전쟁 중간에 네, 영국이 독일 해상을 봉쇄해 영국이 독일 해상을 봉쇄하니까 어떻게 돼? 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누가 참전해 이에 따라서 네,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연합국이 우세, 그리고 잇따른 항복에 따라서 연합국이 어떻게 돼요? 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 흐름 파악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종전 기념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영국은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1월 11일 종전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참전 용사와 전사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영국인이 가슴에 개의 양귀비꽃을 달아 추모하기 때문에 포피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의 죽음을 붉은 개 양귀비꽃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6월 6일 현충일을 매년 그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지만은 말고
네, 이런 공휴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길 바래요. 공휴일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신무기의 도입과 참호전의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요. 발달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무기들이 사용되면 전쟁의 양상이 기존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칼을 들고 싸우고 총을 빵빵빵빵 쏴가지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상군의 진격이 어려워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서의 진격이 어려우니까 참호를 파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참호전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참호 안에서 이제 그 전염병도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부상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관총 보시면 되고 전차, 탱크죠. 네, 탱크 보시면 됩니다. 탱크 사람 여기 앞에 서 있으면 다 밀고 나가버리죠. 그다음에 미국의 참전을 불러온 잠수함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유례없는 일전 물적 피해라고 해가지고 대량 학살, 질병, 독가스 퍼뜨리면은 그냥 참호 안에서 그 독가스를 맞는 순간 다 시체가 막 시커멓게 막 변한다고 얘기를 하죠. 파랗게 변한다고 했던가? 네, 그렇게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참호 보시면 되겠고, 네, 비행기도 뜨기 시작을 하네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비행기 지상보다는 이제 위에서 쏘는 그런 전투기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드론 날아가고 뭐 전투기 날아가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전쟁은 참 참혹한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웬만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야욕이 2차 세계대전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차 세계대전 흐름 중심으로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 참호전, 선전전, 총력전, 그리고 신무기가 어떤 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 지도 한번 잘 보고 이런 모습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